에벨스타인의 빈민굴에는 허풍쟁이 노인네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늙고 추레했고 사용할 수 있는 마법도 고작 1성급뿐이었는데요. 그런 주제에 자신은 대마법사라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허풍을 떨고 다녔습니다. 성질도 어찌나 고약한지 장난을 치는 꼬마들에게도 진심으로 화를 낼 정도였죠. 그리고 데릭은 그런 노인에게 마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노인에게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추종자가 필요했고 데릭에게는 마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졌을 뿐이었죠. 그렇게 노인의 온갖 시중을 들면서 마법을 배우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련하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만화의 흐름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시중을 들어준 보람이 있었던 건지 고작 1년 만에 1성급 마법사가 된 겁니다. 노인은 평소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법은 오직 혈통으로 결정된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마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그런 말을 지겹도록 반복했죠. 어쩌면 자신이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은 유독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처로 돌아온 데릭은 차갑게 식어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맞고 돌아온 건지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또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호되게 얻어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성질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별다른 의심 없이 노인의 시신을 묻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노인은 위병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창고에서 2성급 마법서를 훔치려다가 그만 들켜버린 것이었죠. 사람들은 별다른 야망도 없어 보이던 노인이 왜 그런 짓까지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릭만큼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앞에 낯선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마법의 기초를 깨우쳤습니다. 주요 마법 학파를 선택하십시오. 노인은 항상 혈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릭이 귀족의 혈통을 타고났을 리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카티아 플레이마트, 몰락한 플레이마트 자작가의 옛 안주인이자 3성급 마법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용병단으로 들어와 1성급 마법을 사용하던 데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받던 어느 날, 자, 이제 눈을 감고 마력을 느껴보렴. 그는 스승의 말에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마력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습을 천천히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갑자기 주점 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습격이라도 벌어진 줄 알고 당황했고 주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급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오렴. 데릭은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폭발음의 원인을 찾느라 정신없는 사이 스승은 혼란을 피해 그를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릭,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렴.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에 무척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특권 중에서도 마법은 가장 크고 중요한 특권이었죠. 물론 평민 중에서도 아주 가끔 3성급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마법에 바친 끝에야 간신히 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데릭이 사용한 것은 환청이라는 창란계 2성급 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성급 마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2성급 마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스승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마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만큼 사교계와 예절에 관해서도 알려주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무렵 그녀는 대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엘베스터 백작가에서 그녀를 개인 교사로 추대했기 때문인데요. 그곳은 수도의 대공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엘베스터 변경백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 정도 귀족가의 마법 교사가 되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승은 2성급 마법서를 선물로 남긴 뒤 엘베스터 백작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데릭은 그녀가 남긴 마법서를 통해 2성급 마법 2개를 더 독학해냈습니다. 고작 16살이라는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병단에 머물던 어느 날 오랜만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의뢰를 넣은 곳은 듀플레인 대공가였습니다. 그곳은 금화를 물처럼 쓰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런 대공가에서 맡긴 의뢰는 고작 대공령 외곽에 나타난 마물을 토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를 확인한 대릭은 곧바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공께서 고작 용병단에 평범한 마물 토벌을 맡긴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의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토벌을 진행하려면 마법사가 꼭 필요했고 현재 용병단에 남아있는 마법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날아오는 물건을 붙잡고 손을 펼치자 아이델 금화 한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금도 아닌 단순한 착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들을 찾아온 의뢰인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파견관과 메이드, 그리고 로브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여인까지 모두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견관은 대릭을 보자마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를 토벌에 데려갈 수는 없다는 말이었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마법사라기에 기대했는데 용병단에서 어린애를 내보냈다며 혀까지 찼습니다. 그렇게 대릭이 돌아가려던 순간 메이드가 파견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자 파견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대릭은 그들과 함께 대공령으로 향하게 됩니다. 토벌이 시작되자 그는 너무도 손쉽게 고블린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한 마리씩 빠르게 쓰러뜨리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상보다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던 파견관의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브를 쓴 여인은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마치고 주점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대릭은 별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셋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귀족가의 파견관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3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젊음과 체력, 그리고 사교성이었죠. 하지만 파견관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그 3가지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메이드라고 소개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손이 지나치게 깨끗했죠. 그리고 수습 검사관은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제이든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용병이니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데릭도 그 말에 납득했습니다. 이곳은 야생이나 다름없었고 야생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대공령 주변의 고블린을 전부 정리하면서 마침내 의뢰가 끝났습니다. 제이든이 받은 금화를 보며 신이 나 있던 그때
파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 새로운 의뢰를 맡기고 싶은데 괜찮겠나? 새롭게 제시한 의뢰금은 무려 금화 15잎이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착수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할 텐가? 네. 대릭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이동한 끝에 듀플레인 대공저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으로 들어가기 전 파견관은 그제야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델런, 듀플레인 대공저를 관리하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업무 특성상 신분을 속였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로 위장했던 여인은 대공저의 신여장 카타리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했던 데릭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브를 쓴 여인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듀플레인 가문의 장녀 아이셀린 엘레노어 듀플레인. 그녀가 바로 마지막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릭이 새롭게 받은 의뢰는 그녀의 동생인 디엘라의 마법 스승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대공의 집무실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디엘라가 이제는 사용인들에게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레이그는 동생 때문에 지난달에만 10명이 넘는 사용인이 저택을 떠났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디엘라가 망난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듀플레인에는 아이셀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투성이인 동생은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었죠. 심지어 집사장에게 부탁해 그녀가 들어갈 수도원까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대공은 아들의 머리를 붙잡아 그대로 책상에 내리꽂았습니다.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한편 데릭은 아이셀린과 함께 대공을 만나러 집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쳤죠. 그는 머리를 감싸쥔 레이그와 울고 있는 사용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셀린은 데릭을 동생의 새로운 마법 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마치고 방을 나가려던 찰나 대공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대공은 그의 나이와 어느 정도의 마법을 다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1성급 마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네. 겸손이 항상 미덕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야. 상대는 무려 5성급 마법사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려던 순간 데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용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병이라면 의뢰받은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뢰는 단순히 디엘라에게 마법만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귀족으로서 사교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양과 예절까지 가르쳐야 했죠. 대공은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길게 늘어놓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데릭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대공 전하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확실하게 가르치려면 그에 맞는 권한도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대공과의 면담을 마친 그는 디엘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이 새로운 교사라고 소개했죠. 그러자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데릭이 가까이 다가간 순간 촤악! 미리 준비해둔 오물이 그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웬 시궁쥐가 들어왔나 했는데 집사장이 말한 용병이잖아? 하지만 디엘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 위로 올라가더니 남아있던 오물을 한 번 더 끼얹었습니다. 어때? 너를 위해 준비했는데 고향 생각이 나? 시궁창 물을 뒤집었으니까 훨씬 잘 어울리는데. 하지만 데릭은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더욱 화가 난 디엘라는 건방지게 쳐다보지 말라며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고는 대리객에 닿은 신발이 더럽다는 듯 벗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시궁지야, 내 주제를 깨달아. 내까지 꽤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대릭은 이런 상황까지 전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대공과 면담할 당시 디엘라의 문제에 관해 자세히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자신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줄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대공의 허락까지 이미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대릭은 그대로 손을 들어 뺨을 내려쳤습니다. 짝! 뺨을 감싸 쥔 디엘라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대릭은 무심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기상. 하지만 디엘라도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대릭의 뺨을 때리며 천한 용병 따위가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대릭 역시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배려와 존중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러자 디엘라는 집사장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자신을 때린다며 당장 끌어내라고 난동을 부렸죠. 소리를 들은 집사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그 역시 대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릭은 이미 대공에게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소란을 들은 또 다른 형제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공이 허락한 일이라는 말을 듣자 더는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대릭을 동생이 예전에 사용했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디엘라는 원래부터 저런 아이가 아니었다고, 부디 수도원으로 보내지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성급 마법을 하나라도 익힐 수 있다면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죠. 부디 디엘라를 살려주십시오. 대릭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사용했던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디엘라가 마법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방 안에 놓인 마법 서적에는 수많은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디엘라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곤히 자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녀를 끌고 저택 밖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틈도 없이 디엘라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저택에서 한참 떨어진 공터에 도착하자 대릭은 그녀를 바닥에 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가씨께 마법 같은 걸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잘난 귀족들을 두들겨 패는 게 좋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디엘라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법을 가르치러 온 교사가 갑자기 전혀 다른 말을 꺼낸 겁니다. 하지만 대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사니 뭐니 그딴 소리는 전부 명분일 뿐입니다. 명분. 아가씨처럼 콧대 높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귀족 나리들을 마음껏 두들겨 팰 수 있는 명분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디엘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죽는다. 지금 저 남자에게 붙잡히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 겁에 질린 그녀는 앞뒤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그녀의 뒤에서 대릭은 이미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그 화염구를 디엘라를 향해 던졌습니다. 빠르게 날아오는 화염구를 본 그녀는 다급하게 몸을 숙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화염구를 피하자 뜨거운 열기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염구에 그대로 맞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놀란 디엘라가 뒤를 돌아보자 싸늘하게 웃고 있는 대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빗나갔네.
과연 대리근 망난이 영의 디엘라를 무사히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포기한 디엘라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세상에 나쁜 영애는 없다 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